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두 명의 일본인을 꼽으라면 단연 오타니 쇼헤이와 곤도 마리에를 들 수 있습니다. 오타니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에 소속돼서 투타 모두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베이비 루스의 재림이라면서 흥분하고 있는데요. 곤도는 일명 정리에 관한 책과 방송, 컨설팅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리의 신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정리는 곤도 마리에만의 전매 특허는 아닙니다. 오타니 역시 정리를 일상화한 태도로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투수석이나 타석에서 심지어 연습을 할 때도 운동장에 거슬리는 쓰레기가 있다면 직접 줍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중학교 은사에게서 배운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쓰레기는 앞서간 사람의 행운이라고 여기라고 했답니다. 곤도야말로 정리를 단순한 습관에서 인생을 바꾸는 종교적 제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주역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둘의 유일한 차이라면 한 사람은 쓰레기를 줍고 다른 한 사람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리라고 조언한다는 것뿐이죠. 자, 오늘 읽을 책은 곤도 마리에가 정리비법을 집에서 직장으로 옮긴 짧고 굵게 일합니다입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별님 씨.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집도 회사도 사람도 생각도 신박한 정리가 필요한 시간. 하지만 현실은 초맥시멀리즘인 AI예요. 그렇죠. AI는 미니멀리즘 추구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모든 네. 지식을, 정보를 잔뜩 구겨 넣어야 되니까. 자, 댓글 보고 갈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가 쓴 싱크 어게인 함께 읽어봤었죠. 3288번님 다시 생각해보기.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이것을 왜 하나,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를 생각하는데 역시 삶에 있어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 상당한 자기의식이 필요하더라고요.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책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시 생각하기는 결코 자존심이 낮은 게 아닙니다. 방황이나 회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강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세상 일은 불확실하다. 네. 그렇게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에서 예. 처음 떠오른 답을 바꾸지 말라는 게 정석이라면 정석이었는데 예. 실험을 해봤더니 정반대였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렇죠. 각자의 시험 노하우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먼저 이정옥님 학창시절 모르면 3번으로 많이 했죠. 연필을 굴리기도 하고요. 예. 저도 3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코볼님도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 고치면 꼭 답이 아니더라고요. 도재용님 지문이 긴 문장은 답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고 이기수님께서는 답이 없음. 이게 답이면 뭔가 농락당한 느낌입니다. 미국에서 시험을 보셨나요? 그리고 장진희님께서는 일이 답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수능 보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요? 찍는데 노하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위안이 되긴 하죠. 네.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는 자기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 텐데 네.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찍든 그냥 찍든 차이 없습니다. 실력으로 푸시는 게 좋은데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네. 그 2점짜리 문제 한 서너 개를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 결과는요? 아주 안 좋았죠. 근데 그 당시 찍을 때를 돌이켜보면 네. 엄청난 노하우를 발휘해서 찍었거든요. 오, 어떻게 하셨죠? 뭐 예를 들어서 X가 얼마냐는 질문이 나오면 네. 0이나 1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답의 비율을 아마 출제자가 맞췄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 안 나온 보기 번호를 많이 찍는다든지 네네네.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심리적 위안일 뿐이고 그냥 찍지 않고 실력으로 푸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뭔가 다를 것 같았는데 똑같군요. 네, 위안이 똑같습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김영래님께서는요. 현실이 바뀌면 법칙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아집을 버려야 되네요. 가을아 사랑해님도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갖는 자세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살면서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부족하네요. 해주셨고요. 이현식님께서는 모든 일을 틀림보다는 다름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함과 동시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겸손함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자기 확신은 갖고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왜 겸손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혹은 믿음만 고집하면 그거는 아집이고 독선이고 또 실제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겸손하라는 뜻이고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죠. 확신에 찬 겸손함.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들 전부가 이게 좀 부족한 게 아닐까. 내 아집만 혹은 내 독선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나만 옳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버리지 못해서 그 책을 굳이 이 시점에서 골랐던 겁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불필요한 것은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정리 습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오늘 곤도마리에가 쓴 짧고 굵게 일합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러고 보면은 일본에서 정리 관련한 책도 많이 팔리고 네. 또 정리라는 걸 기업 경영 기법까지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유독 정리에 집착을 좀 하는 걸까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990년대에는 곤도마리에는 아닙니다만은 그 시절에 초정리법이라는 슈퍼 베스트셀러가 나왔어요. 네. 저도 기자 시절에 그 도움 받아볼까 하고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정리와 관련된 베스트셀러 또 이 저자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2010년 이후 이 곤도마리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네. 2010년 20대 이분이 정리의 힘이라는 책 썼고 정리의 기술 이렇게 하면서 정리의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으로 진출해서 넷플릭스에 Sparking Joy with 곤도마리에라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렇게 시리즈를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인기와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왜 그 이쇼 있죠. 비슷한. 네. 흉내냈다고 할까요? 이런 예능이 등장할 정도죠. 아니 그리고 이번 책이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를 좀 정리해주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세간살이 이번 정리하는 책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뭐 책상 정리를 하고 요거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게 세간살이를 정리하는 것과 일을 정리하는 것 좀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저자는 같은 원리로 설명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대충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배경을 더 조사해 본 바로는 곤도라는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 살림살이 정리가 아니라 업무, 네. 직장 정리 컨설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더라고요. 네. 학교 졸업하고 채용 대행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워낙 본인이 이제 정리를 좋아하니까 사내에서부터 관심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했어? 뭐 일하는데 효율이 어떻게 올라? 네.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유하기 시작하다가 아예 그 주말 알바 비슷하게 네. 정리 컨설팅이라는 걸 하다가 자신이 붙으면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책도 쓰고 컨설팅도 하고 방송도 하게 된 건데요. 흥미로운 건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이 사람도 아주 초라하게 출발을 했더군요. 자기가 우리로 치면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서 네. 강연을 했는데 정리 강연을 하는데 4명이 돈을 내고 듣겠다고 신청을 했더랍니다. 네. 근데 강의가 막상 시작되니까 2명은 또 시작 전에 그만둬서 취소를 2명을 앉혀놓고 네. 이제 한 거예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쓴 정리의 힘 또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30개국에서 1200만 권이 팔렸고 넷플릭스 그 시리즈도 상당히 인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경우는 다만 이제 워낙 살림살이에서 직장, 업무 정리로 관점을 옮기다 보니까 혼자가 좀 버거웠는지 보완하는 인물, 공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라이스대 조직심리학자, 휴스턴에 있는 여기 스콧 소넨샤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같이 썼는데 책을 읽다 보시면 이게 누가 썼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좀 네네, 있어요. 맞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영어 원제는 직장에서의 기쁨, Joy at Work라는 거고요. 2020년 지난해 출간됐습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짧고 굵게 일합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정리의 목표. 이 사람의 정리법은 한마디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건데 이걸 이제 곤도 마리에라는 이름이 기니까 곤마리 정리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서양에서도 곤마리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집이건 아니면 직장이건. 그래서 뭐 깔끔하고 말끔한 책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지를 좀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일처리 방식을 미래의 어떤 목표와 연계시키는 거죠. 나는 미래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자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혹은 도구는 여기에 있어야 돼.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면 기자들 책상이 특히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막 자료가 쌓여 있고 실제 그 자료는 80% 이상이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데 일단 네. 쌓아놔요.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두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일하고 싶은 방식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책상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네. 걸 강조합니다. 그게 정리의 목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본질에 집중해라. 내 일 그리고 내 미래 이런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즐거워져요. 좀 막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이 이런 거고. 그래서 실제 이 소넨샤인 같은 사람이 쓴 자료들을 올린 자료들을 보면 직장인 90%가 환경이 너무 어지러워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네. 환경이 너무 어지러우면 생산성 떨어지고 뭔가 부정적인 기분이 들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행복감도 많이 떨어진다. 직장인 한 90%가 그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자료도 올려놨더군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책상이 지저분하면 일단 책상부터 치우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정리를 잘해두면 불편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께서 늘 제자리에 있던 물건이 없어지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다들 한번 좀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집어간 게 아니고 본인이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이제 어디 갔을까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뭐 여기 각종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이 조직 심리학 교수가 논문들을 이제 제시한 거죠. 네. 쉽게 직장인 거의 절반 정도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다. 저도 뭐 한 1, 2년 전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서류 하나를 잃어버려서 큰 낭패를 겪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시간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요. 1년에 일주일 정도 된답니다. 뭐 그 회사에 왔는데 그 서류 어디 뒤적거리는 그죠, 그죠. 걸 다 합쳐보니까 1년에 일주일. 네. 그리고 4년이면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통계 중에 흥미로운 건 보니까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잘 정리한 직원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지성과 야망이 넘치는 차분하고 온화한 직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그런 시선이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담임 선생님이 공부 잘하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과 똑같이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실제로 좋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거죠.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정리가 안 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린다. 물건과 정보 업무가 넘쳐나면 뭘 어떻게 해?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통제력과 선택 능력을 잃어버린다. 네, 이런 논문 결과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상당히 공감했는데 비밀번호를 기억해둬야 되는 게 한 10대까지가 되는데 많죠. 어디다 메모해 놓긴 하는데 그걸 정리해서 어디다 한 군데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해놔서 그렇죠. 못 찾아요. 네. 통계로 1년에
$420,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생긴 생산성 손실에 해당된다. 그러니까요. 자꾸 바꿔줘야 되고 네. 다시 아이디를 찾아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책은 물리적인 공간, 책상 위를 포함해서 파티션 내, 이거 말고 비물리적인 공간, 뭐 네.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것들, 그다음 시간, 결정, 관계, 회의, 팀 이런 것들의 정리 방법과 이런 정리 노하우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 네. 또 이런 거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네. 마음가짐에 관한 챕터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책상이 지저분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네. 사실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 중에서도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데 이게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개인 취향일 뿐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성향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 아주 유명한 사진에도 등장합니다만 아인슈타인의 책상을 보면 뭐 엄청나죠. 엉망진창이죠. 네. 스티브 잡스도 상당히 책상과 주변 환경이 어지러웠던 것으로 유명한데 천재들의 이런 습성 때문에 저자도 환경이 지저분할수록 더 창의적이다 이런 편견마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정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정리를 안 한 환경이 자신들한테 더 큰 영감을 줬던 거죠. 생각거리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그 너저분하게 책상 위에 널려 있는 것들이 분명히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지금 집착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자료일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직장인들은 무엇보다도 천재가 아니잖아요. 지저분한 환경에서 영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종류의 종이를 다시 들여다볼 확률은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리지를 버리지 못하겠어요. 못하는. 뭔가 네. 그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귀찮아서. 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은 이 곤도마리에하고 스콧 교수가 제안하는 업무 정리가 효과적일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네. 저는 그 정리와 관련돼서 이분들 조언 이전에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은 다 어떻게든 수납해놓고 네. 책상 위에는 A4 용지 한 장과 연필 한 장만 둬라.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골칫거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될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해서 그거를 흉내낸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노트북 하나랑 옆에 A4 용지 묶음, 주로 우리 본 방송 이면지를 네. 갖다 쌓아놓고 메모하면서 정리를 해나간다. 역시 성과가 좋은 분은 이렇게 책상을 깔끔하게 만들고 계시는군요. 왠지 비아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책에서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허비한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기도 했거든요. 예. 또 백종원 씨가는 골목 식당을 봐도 항상 잔소리를 하세요. 식당 이제 운영하시는 그렇죠. 분들께 좀 깨끗하게 해라 주변을 냉장고 정리 잘해라.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정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리를 잘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네. 그 기업 문화로까지 발전시킨 예들이 많아요. 소개도 많이 되기도 하고. 제가 기억나는 건 일본의 한 중소기업인데 사장부터 업무 시작 전에 나와서 다 정리하는 걸로 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 예를 본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영업자들 중에서 특히 그 백종원 씨 지적처럼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효율차가 너무 커요. 네. 위생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리가 잘 된 곳은 주문이나 이제 소비자에 금방금방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시간도 더뎌지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리 분야에서는 이걸 미장드 플러스라 그래가지고 있을 걸 제자리에 있게 하는 재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요리사들 레스토랑을 가보면 미장드 플러스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써요. 네. 누가 인턴이나 혹은 배우러 온 직원 하나가 집기 하나 잘못 놓으면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놓여 있어야 비로소 효율이 난다는 게 정리의 핵심인데 그건 자영업자들이 많이 염두에 둬야 될 조언이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정리 리바운드.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리해라 그러면
정리하고 며칠 있으면 또 지저분해지는데 뭐하러 해? 산에 올라가면 곧 내려오는데 왜 등산해야 돼 하는 얘기 같은 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걸 정리 리바운드라고 봤는데 네. 정리해놓고 금방 다시 어질러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정리 리바운드를 없애는 게 꽃말이 정리법에서 또 아주 핵심적이거든요. 이 물건들이 있을 자리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보기 좋게 그냥 한 군데 몰아넣으면 그게 정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정리가 끝나고 나면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 수납 박스가 있으면 다음에 그게 생기면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다시 책상 위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 리바운드를 없애도록 해라.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가감만 하면 되잖아요. 넣을 자리가 분명해지면. 네. 그러니까 업무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의 자리를 지정하는 게 정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또 여기서 이런 것도 흥미로웠어요. 정리를 즐겁게 하려면 정리를 끝내고 났을 때 달라진 하루를 마치 영화처럼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상상해보고 그때 나는 뭘 할 것인가 싹 정리를 해놓고 그럼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향까지 상상해보고 또 그때 느낄 내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감정 이런 걸 떠올리면 훨씬 더 정리가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꽃말이 정리법의 핵심이 설레지 않는 건 버리는 것인 동시에 설레는 것 찾기 게임이다. 네. 나를 설레게 하는 게 뭘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살이 정리보다는 그런 점에서 업무 공간 정리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네. 뭐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을 의식하게 되니까 내 집 정리하는 건 남 의식 안 하니까 질질 끌게 되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3일에서 몇 달까지도 걸리는데 네. 집안 정리는 업무 공간 정리는 적으면 3시간 많으면 5시간이면 된다. 일찍 나와서 해도 된다. 책상에서 시작해서 파티션 내를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게 지금 제 집이 굉장히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거기를 깨끗하게 치우고요. 카페처럼 그렇죠. 예쁘게 장식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특히 이 부분에서 정리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죠. 개인적인 영감을 주는 물건들, 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것들, 자신의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들 이렇게 3가지를 남겨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영감을 주는 거는 뭐 결혼 사진이다. 그럼 영감을 줄 수 네. 있잖아요. 혹은 뭐 불쾌감을 줄 수 있나요? 어쨌든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예.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것들 뭐 스테이플러라든가 펜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은 자신의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들, 뭐 내일과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네. 것들. 이 가장 핵심적인 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깨끗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자체를 열정이 가득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니까 정리가 잠재력과 생산성을 넘치도록 발휘하는 일터를 만드는 게 본질적인 목표다. 많은 직장인들이 정리하라 그러면 싫어하는 걸 버리는 쪽에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버리다 보면 싫어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저 옷 버리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못 버리겠어요. 하나하나 네. 애정이 가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야 이건 정말 내가 아끼던 어떤 것이었는데 하면 남겨야 되겠지만 네. 이건 나중에 다시 사거나 혹은 구할 수 있겠네? 이런 건 버려도 되는 거죠.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른 아침에 한 2시간 전에 나와서 업무 공간을 그렇게 정리했는데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일찌감치들 퇴근하잖아요. 네. 퇴근하고 나면 정막강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이 다른 거죠. 일본과 미국이. 미국이.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좀 살림살이 정리하는 데는 뭐 3일에서 몇 달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업무 정리는 그에 비해서 뭐 3시간에서 5시간이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집과 직장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재택근무로 인해서. 그렇다면 집안의 환경을 업무 공간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정확히 이 고민을 2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오. 왜냐하면 급하면 프리랜서니까 집에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오랫동안 해온 셈인데 네. 원칙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는 최근에 재택근무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도 지키시면 좋겠어요. 오. 이게 너무 집의 직장화, 직장의 집화가 이루어지면 구분이 안 돼서 업무 성과도 안 늘고 또 이 가족들하고 막 그 옹기종기 어울리느라가
하느라고 정작 일을 못하게 될 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영역이나 공간은 그 방이 되면 좋겠지만 네. 집안 형편상 방이 뭐 여유가 있는 방이 없으면 어떤 공간만이라도 저 책상만이라도 네. 이건 직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거기 앉았을 때는 집안일은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겠지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되거든요. 저도 외부 일을 할 때는 제 서재 책상에 앉아서 외부 일을 할 때는 집안일을 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왜냐면 집안일이 거슬려서 지나가다가 또 뭐 집안일을 하다 보면 다시 일로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신경을 많이 이렇게 네. 쓰이게 되니까. 집에도 업무 공간은 직장이라고 생각해라. 많은 분들이 꿀팁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즘 저도 봤어요. 넷플릭스 곤도마리 시리즈를. 음. 근데 가장 신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 이제 정리를 받았잖아요. 주인공들이 막 울어요. 막 오열하면서 그 기쁨인지 슬픔인지 기쁨이겠죠, 물론. 꿈이겠죠.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까지 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 유사 프로그램이 생겼다 그래서 네. 전 넷플릭스 이 곤도마리의 시리즈를 몇 편 봤는데 네. 흥미로워서 국내 프로그램과의 차이가 그거 같아요. 국내 프로그램은 어떤 공간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물론 당사자는 기쁘죠. 네. 근데 이게 인테리어 예능이에요. 근데 곤도마리에는 좀 달라요, 접근법이. 이분은 미국 의뢰 가족을 감동시키는데 사실 여건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네. 통역을 쓰기도 하고요. 매니저가 남편이에요. 맞아요. 남편이 매니저이자 제작자라서 그걸 제작하는데 미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리한 셈이죠. 근데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삶을 반추하게 만들거든요. 네. 이 물건은 어떤 거냐, 이 물건은 또 뭐길래 이렇게 집착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정리를 철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가족은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의 눈물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데요. 이번 책에도 저 곤도가 중요한 부분을 앞에서 지적했는데 정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이분은 일과 관련한 일상의 정리가 있고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 쓰레기통 이쪽으로 치워놓고 하는 것들은 일상의 정리죠. 축제 정리라는 걸 이 사람은 중시하는데 축제로 승화시킨 정리.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을 살펴보면서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하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나는 이 일을 그렇게 좋아해서 설레했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가족을 이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서운해졌지? 뭐 이런 네. 등등을 통해서 정리를 일상의 것이 아니라 축제로 만들라는 조언인 거죠. 멋지네요. 그냥 단순한 정말 정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 멋진 정리 방법이에요. 박명수 씨는 당분간 축제를 열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이제 축제는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업무 공간과 디지털 데이터. 예, 업무 공간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순서가 이 저자에 따르면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정리해라.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네.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되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여기서 자기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확립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버려라 이겁니다. 대단히 가치 있어 보이지만 버려도 별 문제 없는 게 8, 90%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류는 저도 이 서류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네. 미결 서류. 그러니까 이제 곧 뭔가 마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네. 필수 보존 서류. 놔둬서 기록성을 확보해야 될 거. 희망 보존 서류라는 건 이건 나랑 관련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일자리 구인 광고가 났다. 네. 내 희망, 내 성장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런 건 따로 보존하는 거죠. 명함을 가장 많이 버려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네. 다 버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은 이미 모바일 휴대폰에
필요한 정보가 갖춰져 있고 그래도 왠지 그 사람의 명함을 버리는 게 그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책에도 있어요. 그게 나오죠. 근데 한번 다시 연락 안 할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하다 보니까 곤도마리에는 한 장만 남기게 되더라. 그게 누구 명함입니까? 아버지. 네, 그거는 정말 상징성으로 놔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겸해서 그 다음에 아까 정리 리바운드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자리를 정해라 그랬는데 상자 이용한 수납을 하고 그 물건의 자리를 다 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면 책상 위에 남는 건 거의 없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수납 공간이 아니라 작업 공간이다. 저희 동료들도 보면 예전에 뭐 기자 시절이든 직장 생활 시절이든 이 앞이 너무 많이 그 서류나 기타 물건들이 차지해서 정작 키보드를 넣을 자리가 없어서 무릎에 넣거나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저 다 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자도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네. 근데 직장인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뭐 스프레드시트 같은 디지털 서류, 또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정리하고 삭제한다기보단 그냥 차곡차곡 많이 쌓아두는 편 아닐까요? 저도 이걸 거의 안 해서 매번 해야지 네. 하다가 메일을 보면 스팸 메일이 엄청나죠. 90%고 예. 읽지 않은 굵은 글씨로 나오는 맞습니다.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스마트폰과 IT 기기, 컴퓨터 같은 거는 PC 같은 거는 저장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클릭 한번 해놓고 나면 내버려도 되니까 그렇죠. 저장하기 쉽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쓰레기통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는 바탕화면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폴더를 이용해서 이제 PC나 휴대폰의 경우는 체계화하라는 거, 바탕화면을 정돈하라는데 특히 주안점을 둡니다. 폴더 중에 하나로 설레는 것들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대요. 이건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설레는 것들 해서 좀 거기다 뭘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메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수록 생산성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높아진다. 제가 가끔 본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그 PC나 휴대폰의 문제는 이 일을 하다가 다른 데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메신저를 하다가 갑자기 부장님이 시킨 기획안을 만들려면 컴퓨터 화면으로 눈은 돌아왔는데 잘 안 돌아와요. 네. 이게 26분이 걸린답니다. 이게 랩스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경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정도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출근 직후 뭐 퇴근 직전 이런 식으로 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책상 위에 올려 놓기만 해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네요. 네. 자꾸 들여다보게 네, 되니까. 눈에 안 띄게 해라. 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직장 생활을 통째로 넣어두는 창고나 쓰레기통이 아니다. 업무 성과에 도움을 주는 도구다. 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전 아직도 조금 이 부분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IT 기술이 부족해서 뭐 폴더를 체계적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늘 미뤄두죠. 소장님 같은 분들인가 봐요. 책상은 깨끗한데 네. 뭐 휴대폰 앱이나 그 바탕화면 같은데 컴퓨터 바탕화면 보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놓는 분들이 제가 소장님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신데 책상은 뭐 그냥 비교적 쉽게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컴퓨터는 그게 어려워서일까요? 왜일까요? 그 IT 실력도 있겠죠, 능력. 저희 세대는 뭐 이렇게 근사하게 빨리빨리 뭘 못하니까 네. 뭐 하루 날 잡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네. 봐서는 안 될 서류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늘 미루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바탕화면이나 폴더 앱 같은 걸 좀 정리하려고 애쓰거든요. 휴대폰도 앱이 너무 많아서 안 쓰는 걸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리하는 것 오, 같아요. 정말요? 삭제하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기본 원칙은 일반 물리적인 공간과 같습니다. 설레지 않는 건 버리라는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들여다보시면 앱도 그렇고 폴더도 그렇고 설레지 않는 게 대부분. 그래서 한 달에 한 짜증만 번씩 나고. 예, 지워버리시는군요. 예. 근데 사실 종이 서류들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 키워드에 디지털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메일이나 문서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검색 기능이 있어서 사실 검색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뭐 삭제하고 정리를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책에 나오는데 이제 요즘은 기능들이 발전해서 검색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검색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저도 서류 검색하다 보면 시간을 꽤 잡아먹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저는 그 디지털 데이터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거길 들어가서 이 파일 저 파일 들여다보다 보면 생각의 미로에 빠져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네. 그중엔 제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했던 제 유서도 있거든요. 그걸 또 읽게 돼요, 가서. 그러면 그때하고 생각이 달라졌네 그러면서 본업을 잊고 딴 길로 빠지거든요. 정말 미로 속으로 네, 빠져드네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도 책상이다 생각하고 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정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통해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인데 그 사례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직을 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 단지 정리만으로 이게 가능할지 저는 사실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단순한 물리적 정리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나는 왜 일하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이 도저히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직하거나 창업하게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 곤도마리에가 책에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중요한 결정의 많은 부분이 정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더라. 자기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 네. 정리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반추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 1년에 2번 옷장 정리를 하는데 네, 두 버릴 번이요. 옷은 버리고 네.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낼 때 문득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게 아닌가. 하지만 내리지 못하시죠? 전 잘 못 내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짧고 굵게 일합니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잡동사니 활동의 함정. 시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 활용이 잘못되는 함정이 3가지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공감했고 앞으로 본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아셔야 될 얘기라서 하나는 과잉 노력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일을 과하다 쉽게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 중에도 막 퇴근도 안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분은 3시간만 집중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아주 칼퇴근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더 함정에 빠져드는 계속 거죠. 함정이 네. 빠져. 과잉 노력의 함정이라는 거고, 긴급 작업의 함정은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얘기했던 건데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 할 일을 이렇게 쭉 적습니다. 네. 해야 될 일.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적어서 그 처리하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긴급한 일부터 늘 먼저 하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맨 먼저 1번 뭐 예를 들어서 바닥 청소하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긴급한 일부터 늘 먼저 적고 또 실행하더라. 근데 긴급한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긴급한 일은 의외로 또 하기 쉬운 일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책 마무리하기 이런 중요한 일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중요한 일이니까요. 청소하는 게 긴급한 일인 것처럼 1번에 적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함정이라는 거고, 3번째 함정도 저희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멀티태스킹의 함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다 제대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집중해서 하나를 하고 끝내고 다른 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차 운전하시면서 나 문자나 영상통화 뭐 카톡 잘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운전이 근육 기억에 의해서 근육이 기억하는 거에 따라서 습관적인 걸 하고 있을 네. 뿐이에요. 잘 해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큰일 나죠. 네. 운전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 거절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거절해보는 방법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자가 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근데 저는 이 말을 어떤 말인지 알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소장님께서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절대 저는 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근데 있으실까요? 하기는 해야 돼요. 저는 단호한 친절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그러니까 내 부서의 상사가 아니에요. 네. 혹은 상사가 아니고 그냥 동료인데 뭘 도와달라고 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해주다 보면 내 본업이 오히려 처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절해야 되는데 이 저자가 제안한 이른바 거절, 정리의 방법은 네. 그냥 조금 둘러대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근데 저도 부탁 많이 받는 편이고 또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간도 공간도 제약이 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거는 판단 기준이 좀 있어요. 네. 아마 부탁을 받는 분들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상대방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절박한가를 봅니다. 그분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면 가능하면 해드리려고 노력하죠. 네, 네. 근데 뭐 워낙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그분한테 그분을 도울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굳이 제가 안 도와도 되니까 더 단호하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가 아니라 그건 제 능력에 붙이는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절하시는 예,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상대방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 삶의 대부분이 걸려 있다고 할 문제라면 네. 저는 들어드리려고 노력하죠. 예.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을 기준을 세워서 확립하면 기준을 따르면 이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결정도 정리하라라는 저자의 조언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뭔가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어쨌든 결정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한순간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박명수 씨가 하루 24시간을 돌이켜보면 결정을 몇 번이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사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몇 가지나 할까요? 한 10가지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많다면서요. 그렇죠. 35,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당사자가 기억하는 게 한 70개, 네. 70개 정도 된다.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핵심은 아까 어떤 기준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결정인가. 그래서 1단계는 소소한 결정은 잊어버린다. 내가 슬리퍼를 신고 갈 건지 운동화를 신고 갈 건지는 내가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뭘 신고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단계는 중간급 결정과 중대 결정을 한데 모은다. 그 나머지 결정들을 하는 결정들을 한번 다 모아본 다음에 한데 모은 결정을 탁 분리하는 겁니다. 중간급 결정 중에 상당 부분은 이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 네. 위임하는 거, 혹은 뭐 아예 포기하는 거. 그런데 이건 내가 직접 해야 되고 직접 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건 중대 결정으로 따로 네. 분류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일종의 그 룰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저자가 모든 결정 중에 9%는 삭제하고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거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네. 40%는 위임해라. 남들이 하게 해라. 뭐 아이들 것도 시시콜콜하게 옷까지 골라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내가 결정하게 하지 하면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럼요. 아이들이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게 복잡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누가 이거 골라줄래 할 때는 반드시 보기를 5개 이하로 추려서 갖고 오게 해라. 네. 막 이걸 잔뜩 갖고 와서 골라줄래 할 때 내가 그걸 다 결정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거 네가 다 추려서 한 4-5가지로 갖고 와봐 대안을. 네. 그럼 내가 골라줄게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 저는 이게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였는데요. 완벽을 추구하겠다는 게 환상이라는 걸 저희 별책부록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이면 된다. 이런 정도 기분을 갖고 있으면 결정을 정리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완벽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70개도 완벽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결정하기도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럭저럭 괜찮으면 된다. 이런 기분만 가지면 괜찮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인맥은 양이 아니라 질. 관계 정리법이죠. 이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인데 공감하세요? 네. 인맥은 양입니까 질입니까? 질이죠. 저는 왜? 양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왜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넓은 게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저도 30대까지는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넓어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이런 비유를 들었더군요. 가느다란 끈만 어설프게 여기저기 걸쳐놓는 격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막 누구보다 인맥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고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단하시잖아요. 아니요. 실제로. 명함이나 이런 것도 버리지 못하고 연락처 다 수집하고 심지어는 가끔 만나 뵀던 분들한테는 땡큐 노트라 그래서 카드도 보내고 오. 근데 그게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군요. 네. 왜냐하면 그 명함이나 연락처 가운데 다시 연락하지 않을 사람이 95%고 제가 보낸 땡큐 노트에 응답하는 분들도 90%밖에 안 되고 90%도 안 되고 실제로 경험을 하셨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좀 네트워크 넓다는 게 오히려 부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재밌는 예가 나와요. 곤도 마리에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트위터 같은 SNS를 하려고 마음먹고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관계를 넓히는 거니까 네트워크를 넓히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 중에 일부가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악플 세례를 걱정한 악플 거죠. 세례를 퍼붓지는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은 하거든요. 하는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친구가 조언을 하는데 너 이미 욕 많이 먹어. 너만 몰라서 그렇지. 너 욕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맥을 넓히죠. 근데 이 경우는 자신이 질적으로 넓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팬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 SNS를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그냥 SNS를 통해서 팔로워를 늘리려는 건 아니었으니까 인맥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이 주소록과 스마트폰 앱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서 네가 평소에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집중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이 곤도 마리에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1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늘렸을 때 내가 그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깊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양이 아니라 질. 그러니까 질 높은 관계의 비결 4가지를 책에선 소개했던데 흥미로웠어요. 하나는 현재에 충실해라. 잘 지내요? 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거는 질 높은 게 아니죠. 현재 네. 충실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관계를 잘 맺어가고 싶은 상대가 언제 한번 밥이라도 먹어요. 그러면 언제 먹을까요? 하고 약간 주책 맞지만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현재에 네. 충실한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결국 질 높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남을 믿어야 되고 같이 노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아무리 정중하고 상대방을 애틋하게 배려한다 그래도 같이 어울려 놀지 못하면 질 높은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건 인간관계가 그만큼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하면은 인간관계고 그중에서 상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70%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저는 또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 친구들 중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회의 시간이 참 고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챕터로 나와 있거든요. 책에 보니까 이 통계가 하여튼 미국 사람들 통계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니까 네. 일본 사람의 정리에 대한 집착과 미국 사람들의 통계에 대한 집착. 그러네요. 예, 양변기를 몇 차례나 누를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런 거 통계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없는데요. 몇 하루에 번이죠? 1인당 6번을 누른다고. 그렇군요. 근데 이 통계가 흥미로웠는데 직장 만족도 가운데서 15%가 회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회의가 직장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게 15%나 된다는 네. 겁니다. 근데 어떤 회의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면 잘 조직되지 않아서 가서 그냥 허튼 소리나 막 하는 그런 회의.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나랑 관련 없는데 자꾸 오라 그래서 네. 하는 회의. 곤욕스럽죠.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회의는
가장 먼저 어떤 회의가 돼야 된다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회의. 그리고 참석자한테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늘 우리 회의에서 안타까운 게 그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건 이거였고 이건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하고 끝나요. 정리가 안 피드백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여러 가지 룰들도 여기 지키라고 적어놨는데 전자기기 치우기 같은 것도 실감나요. 회의를 하면 다들 요 밑에서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모습으로 잘 따라하시네요. 저도 뭐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발언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러니까요.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런데 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스탠딩 회의. 이렇게 앉으면 자꾸 맞아요. 이거 들여다보고 하니까 전자기기 다 한 군데 모아서 내놓고 서서 음료라도 한 잔씩 마시면서 하면 시간이 제한되니까 30분 이상 하기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딱 할 얘기만 하고 대신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끝내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회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직장인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짧고 굵게 일합니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설레지 않는 것은 버려라. 정말 짧고 굵네요. 예, 그거죠. 이제 곧말이 정리법의 핵심은 이건데요. 어떤 물건이나 공간, 시간, 일 이런 걸 할 때 과연 그것이 아직도 가슴 설레게 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최절정기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눈이 떠져요. 회사 가서 이 일을 할 생각에 눈이 떠지고 혹은 이 사람을 만날 생각에 네. 설레죠. 회사 가는 순간에도 설레고. 물론 전체 직장 생활에서 그런 순간이 30%도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매일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군대를 철수하면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장악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 피터 자이안이 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함께 읽어보시죠. 네, 조금 시간은 된 책입니다만은 미국이 국익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책이어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배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지한 공부를 다음 주에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